안녕하십니까, 이내훈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좀 콧물을 좀 훌쩍거릴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영상을 발견했는데요, 내용의 이 경악스러움에 비해서는 반응이나 댓글이 전혀 그렇지 않아가지고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여성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40대 50대 여성분들도. 왜냐하면 박근혜 때문에 손해봤다는 거예요, 심상정이. 여성 대통령이 망쳐놔서. 그러나 다음 선거 때 심상정을 주목할 수 있다, 긍지를 느낀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여자, 다른 대선 후보들을 막 압도하는 똑똑한 여자, 여기에 호감을 느끼는 여성층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심상정 후보가 사실은 마지막 선거 전략을 잘못 썼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5차 토론과 거기서 완전히 망쳐놓은 거죠. 그 이후에 망해버렸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노회찬 의원하고도 그 얘기했는데 잘 나갔거든요. 4차까지. 굉장히 당당하고, 그러니까 이 쟁쟁한 대권 후보가 된 남자들을 막 호령하고 말이지, 가르치고. 그런데 5차에서 저는 그 이유를 그렇게 봅니다. 욕심이 생겼다고. 토론 보면서, 이번 토론 너무 못한다, 말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고지가 바로 저기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정의당과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같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공유해요, 실제. 근데 거기서 문재인을 때려서 그걸 뺏어올 전략을 썼다는 게, 저는 그런 점도 있지만 그전에는 굉장히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날 유승민 후보를 계속 치켜 세웠잖아요. 그 전에도 한번 세웠는데 또 세우면서 약간 나는 이제 좀 잘 나가, 그런 면도 있고, 약간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쓰는 듯한 느낌? 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플랜카드 마지막에 현수막 교체됐을 때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소신투표 유승민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소신투표라는 브랜드를 유승민이 먹은 거야. 그 전에 심상정이 계속 먹다가 유승민한테 스스로 먼저 넘겨줬어요, 사실. 계산법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를 너무 썼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홍준표의 당선 가능성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 어차피 자기 표를 가져갈 것 같지는 않고, 홍준표 후보의 가능성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여유표가 자신에게 올 거라고 하는 산수로는 맞는 얘기예요. 산수로는. 근데 유권자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나. 그 계산법이 한번 작동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나서 자기한테 직접 올 표. 그러니까 홍준표의 당선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렇게 여유가 생긴 문재인 표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법이 섰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해서 보면서. 그러면서 물론 소수 정당으로서 같이 겪는 서러움을 이제 감정이입해서 응원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단순 응원 차원이 아니라 구호로 등장하고, 그다음에 김종대 의원이 나와서 막 심상정을 아니면 누굴 찍을 거냐 그랬더니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다면 심상정이 아니라면 유승민을 찍어라.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게 캠프 단위에서의 고민 끝에 나온 전략인데, 그게 계산이 들어간 거예요. 네 번째까지는 그냥 심상정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으로 매력을 막 뿜었는데, 계산이 들어가면서 태도도 좀 어정쩡해졌고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유승민, 그리고 방송에서는 안 했는데 어디 유세 같은 데 가면 꼭 문재인을 때려요, 한 번씩. 근데 그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는데, 그게 이제 욕심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서 정의당의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5%가 나왔다. 뼈문들의 얘기죠. 뼛속까지 문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대통령 선거 아닌가요? 무슨 부통령 후보입니까? 심상정 후보가 각자의 소신을 가지고 경쟁하는 자리인데, 대세를 따르지 않았다. 대세 이제 문재인 후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문재인을 때렸다. 감히 문재인을 때렸다라고까지 말하는 분들은 뼛속까지 문바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정의당에 굉장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문재인 후보 당선되면은 국회의원 몇 석을 더 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전에 지금은 안타깝게 고인이 되신 노회찬 후보가 보궐선거로 창원 성산에 나가셔서 당선되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민주당에서 흔쾌히 야권 단일화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있나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노회찬 전 의원께서는 워낙에 네임밸류가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식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보수의 자리를 내줄 수는 없다. 이런 위기의식은 어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공유했는데 민주당이랑 정의당이랑은 굉장히 다른 당이거든요. 제가 느끼기로는 코어 지지층도 확실히 틀린데 이미 보수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안철수는 확실한 중도의 색을 띠는 분이기 때문에 이전부터는 계속 보수랑 이제 합쳐가지고 민주화 세력을 몰아낼 것이다 막 이런 헛소문들을 이제 그쪽에서 퍼뜨렸는데 사실 전혀 그건 아니고 이미 저기 보수는 이제 홍준표, 유승민으로 분열되고 중도의 지지를 안철수가 가져왔기 때문에 정의당과 민주당이 이제 진보의 표를 나누는데 워낙에 민주당은 젊은 세대 그리고 민주화 세대의 어떤 지지를 많이 받는 당이고 정의당은 확실하게 이제 노동자 계층이고 정책적인 면에서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많이 이야기를 했고 가장 많이 하는 당인데 이제 원내에서 힘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지금 힘을 실어주는 상태죠. 민주당과 정의당은 완전히 다른 정당 이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이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은 각계전투하고 있는데 문재인의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상정 후보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정당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뭐 그냥 우리나라 민주당 아니면 한국당 두 당으로 이제 돼가지고 두 당만 살아남아서 이제 박터지게 싸우기를 원하는 그런 걸까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잘 되려면 다당제가 정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시각으로만 사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와 어머 해라 어머 제대로 안 하면 너희 같은 작은 당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결국에 그래봤자 뭐 민주당에서 의석을 나눠준다거나 뭐 정의당 살려준다거나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아마 심상정 캠프에서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일정 정도 겹치는 지지층도 있는데 너무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없으면은 뭐하러 정의당을 지지합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나름 차별성과 생존 전략, 정의당만의 색채를 찾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고 사실은 원래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솔직한 모습을 드러낸 거죠.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다. 심상정이 만약에 계속 문재인 편만 들었으면은 어땠을까? 그거는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은 알 수 있을 듯해요. 보면은 정의당의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김종민 후보가 노골적으로 박원순 시장 편을 들었잖아요. 그게 과연 정의당에 어떤 도움이 됐나? 지지율이 올랐다? 정당의 긍정적인 신호지만은 이게 반드시 확대된다는 확증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물론 여론조사는 많은 참고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투표량은 틀린 거죠. 김종민 후보가 노골적으로 박원순을 편들었는데 득표율이 1.64% 나왔잖아요. 이게 파파이스 말하는 논리대로라면 끝까지 대세 후보의 어떤 엄호를 해주는 게 옳은 일인데 김종민 후보가 그렇게 됐다가 1.64%가 나왔습니다. 훨씬 떨어졌죠. 물론 이분이 워낙에 그 지명도가 원래 원체 없으신 분이기도 했는데 사자토론에 계속 TV에 얼굴을 비추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왔다는 거는 결국엔 이거예요. 민주당과 정의당의 파이가 겹치는 그 유권자는 민주당을 선택하지 정의당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정의당은 정의당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차별화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도 적은 데다가 정책이나 목소리에 있어서 민주당 같은 목소리를 내니까 정의당을 찍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번 시장 선거에서는 정의당 지지자분들이 제가 봤을 때 전의를 상실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김종민 후보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박원순 후보한테 남 탓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후보님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1만 원 공약하셨죠? 네, 하셨죠? 5년 동안입니다. 네네. 자영업자들이 네,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공약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려면 나는 공약 안 낸다 이런 얘기를 대선 때 TV토론에서 하셨고 근데 이제 어제 국회에서 최저임금 관련된 제가 보기엔 계약안이 통과됐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사실은 국회가 줬다 뺏는 공약이 통과됐죠. 이에 대한 입장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거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사실 이번 정부가 모든 이유가 이번 정부가
너무나 급격하게 인상한 것에 따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감추려고 또 저런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실패했다. 선의는 좋았지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자리를 줄게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안 후보님이 그때 얘기하셨던 1만 원 인상이 가능하려면 지금 그런 정도의 퍼센티지로 계속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 잘못하신 겁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김문수 후보님은 당연히 어제 계약안 산수도 못 하십니까? 어제 계약안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는 입장을 당연히 갖고 계시죠. 그래서 특별히 묻지는 않을 거고요. 박원순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저 좀 눈 좀 봐주십시오. 네. 어제 이재명 후보도 이 문제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어제 경기도지사 토론회 때 하셨어요. 저는 정말 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문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저보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박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박 후보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듣고 싶고 함께 토론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최저임금은 사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노동법이 정하는 이 최저임금뿐만 아니고 사실은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따로 도입해서 사실 내년 정도면 많은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 국회에서 통과하는 제가 보기엔 그 노동계와 좀 우리 정부 여당이 물론 정부 여당에 저는 그럴 만한 또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좀 더 깊이 좀 논의를 해서 좀 이렇게 협의하고 해서 뭔가 어떤 조정하고 그럴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께서 발언 신청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팩트는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은 3년 내에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이었고요. 안철수 후보나 다른 후보들 5년 동안 1만 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3년 동안 1만 원을 만들겠다는 본인의 공약보다 더 높은 비율로 최저임금을 첫 해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수를 잘못 해오신 게 맞고요. 아니 최저임금 문제를 서울시장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야 대선 후보로 나왔었으니까 물어볼 수는 있어요. 물어보는 것도 잘못 물어봐 놓고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왜 박원순 시장에게는 아무런 결정 권한도 없고 권한 밖의 일이거든요. 저보다 최저임금을 어쩌라는 거지? 서울시는 이 노동법이 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아니 박원순 대답은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기관 국회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국회로 이관되는 법안이 발의되는데 그러니까 상위 기관을 상위에서 정하는 그 법안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는 실행을 하겠다. 근데 거기에 이제 미사역으로 이제 사람다운 삶, 좀 더 안정적인 삶 이런 미사역을 집어넣어서 서울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기 좋은 답을 하는 건데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했었고 박원순 시장한테 이거를 묻는 것도 코미디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잘못한 거는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역시나 정의당의 차별성을 묻어버렸죠. 전혀 차별성이 없어요. 이러면은 민주당의 표주지 뭐하러 정의당의 표주예요. 네, 제가 지난 토론회 때 또랑 얘기하면서 단일화하시라고 그랬는데 단일화하는 겁니다. 아마 다른 여기 그 후보님 지지자들은 그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많은 박원순 시장의 지난 7년에 대해서 이제는 더 하면 안 된다. 그런 또 그 국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관하실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하시는 거냐고. 상관하실 바가 아닙니다. 저는 서울 시민 무시하는 단일화팔이 이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안 후보가 서울시장 되는 건 관심이 없고 나중에 자유한국당과 합당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말하는 미래라는 게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거냐. 저는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저는 자유한국당과 함께 결국은 동반퇴장하는 길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 시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건 공약이 없습니다. 자기 정당만 생각하는 그런 저질 정치가 이제 드러난 거다. 저는 새정치 안철수의 시대에는 이제 막을 내린 게 아닌가.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사회이사 할 때 월급 평균 이게 다 합쳐서 평균 내보면 5천만 원 받았어요. 사회이사 시절에 회의하면 한 번 회의할 때마다 2천만 원씩 받습니다. 2,500만 연봉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보이지 않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최저임금 강제는 동의하면서 수백 배의 월급 받는 CEO 월급 최저임금 연동해서 제한하지 않은 최고임금제는 동의 안 하시는지 이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포스코 사회이사 다 정해진 보수를 다 받은 겁니다. 저만 특별하게 뭐 다 많이 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고임금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뭐 견해를 밝힌 적이 없는데 무조건 반대하신다고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설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당에서 아마 대표적으로 이현주 의원님 노골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손학규 지도부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의원분들이 계시긴 한데 지상욱 의원님이나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소신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한국당과의 노골적인 합당 그런 거 얘기하는 거는 이현주 의원님 한 분이 계신데 그 한 분하고 이전에 보수 정당 출신이었던 분들이 계시긴 한데 절대 그건 바른미래당의 중론이 아니거든요. 근데 언론에서는 이제 자극적인 거를 받아 쓰는 걸 좋아하니까 약간 돌발 행동이거든요. 전혀 다른 의원분들과 뭐 상의도 안 되고 당원들은 물론 당연히 동의도 안 하고 있고 뭐 좋아하는 거기 합당하는 거 좋아하는 당원은 저는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당원이 아닌데 예전에 한국당을 그리워해가지고 합당하라고 말하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그래야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다만 문재인이 싫을 뿐이에요. 문재인이 싫기 때문에 문재인을 거꾸로 들으려면은 예전에 한국당, 새누리당만큼의 새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인데 지금 바른정당 출신인 분들도 그런 새누리당이 싫어서 나오신 분들이고요. 국민의당 출신들은 당연히 원래 그 민주화 운동하셨던 분들이 더 많고 그리고 실용정책 중도주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중론 제가 봤을 때는 바른미래당의 중론으로 가져갈 수 없는 의제입니다. 넘어가고 포스코 사회이사 비싸긴 비싸네요. 인정합니다. 근데 또 우리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자면 시간당 돈을 정말 많이 버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시간당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에요. 구조적으로 어떤 저도 절대 높은 임금을 받지는 못하니까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돈이다 싶기도 한데 이 사람들을 꾸준히 주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다른 활동에 집중을 하게 하려면은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가 있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의 시간을 낼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결정은 옳은 건 아니야. 항상 맞는 건 아닌데 그 위치에서 쌓았던 경험을 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안철수 포스코 사회이사가 받는 그 금액이 거의 우리나라의 최고 경영자 중에서도 최고 등급인 분들이 받는 돈일 거기 때문에 좀 더 터놓고 조율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당장 임금을 동결하자, 임금 제한을 두자 이런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미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본적이고 성과 위주인 그런 시스템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 자체가 워낙에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띠는 정당이니까 유럽에는 사회주의적인 정책으로도 사회보장을 잘 이룩한 나라도 유럽엔 있고 하니까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요. 단일화를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 후보하고 김종민 후보하고 왜 단일화를 안 하는지 궁금할 정도로 궁합은 두 분이 더 잘 맞으시는데 오히려 이제 김문수 후보랑 안철수 후보를 단일화 프레임으로 묶고 정의당의 특성은 지워버리는 이거에 비하면 심상정 후보는 정말 잘한 거죠. 대선 후보답게. 만약에 김종민 후보가 차라리 박원순 시장을 정말 날카롭게 때렸으면 어땠을까. 이 선거 이후로 그 정의당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긴 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코어 지지층이 많아진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한 표를 줘야 되는 게 선거인데 한 표는 이제 민주당에 줄 분들의 어떤 일종의 응원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포스코는 본인들이 번 돈으로 준 거기라도 하지. 박원순은 이번에 그 강북구에서 옥탑살이를 한 달을 했었잖아요. 서민 체험 비슷하게 따릉이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집 앞에다가 따릉이 자전거 거치소 설치를 했었대요. 박원순 시장이 이용하는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일반 시민은 이용을 못하게 하고, 옥탑방 살이가 끝나고 철수를 하잖아요. 같이 따릉이 거치소도 철수를 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시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에서 전시 행정 같지도 않은 전시 행정을 하느라 따릉이 대여소를 설치했다가 시장님만 이용하시고 사진 찍히고 철수를 하는, 오히려 이런 행동들을 극렬히 비판하는 게 정의당의 이 자존감을 높이는데 훨씬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상정 후보를 문재인 편을 들지 않았다고 심상정 후보를 까는 이런 얼토당토 않은 영상을 발견해서 만든 영상이었고요. 오히려 김종민 후보같이 하면은 정의당, 민주당이 언제 합병되나 이런 얘기만 나오지 절대 정의당에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바른미래당 창당 때부터 도대체 한국당하고 언제 합병하냐 계속 그 프레임으로 공격을 했는데, 바른미래당이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적인 대안을 계속 제시하고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단지 반문연대,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인 그런 이유만으로 합당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프레임을 계속 씌우죠. 본인들이야말로 일단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계파가 있는데 서로 노이즈 밖으로 내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정의당하고 오히려 손발을 맞춰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면 정의당이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다당제잖아요. 이미 온리 자유시장만을 외치는 한국당이 있는 반면 온리 사회주의를 외치는 당도 하나가 원내에 있어야죠. 그래야지 결국에는 국민들은 그 중에서 정책을 뽑아 쓰면 되는 거니까 여러 목소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의당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결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이중대, 좋게 말해서 이중대입니다. 민주당의 이런 뒤를 닦아주는 이런 모습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심상정 의원이 만약에 정치를 그만두게 되시면 정의당은 그날로 사라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무튼 만들어 봤고요. 또 올리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